여전히 두 가지가 살아있다는 거야. 뭐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선한 본능이 없고 오로지 사악함만으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인간의 마음속에는 사악함과 거룩함이 같이 살아있다는 거야. 극과 극이 같이 살아있는데, 그래서 이 극과 극은 어떠냐면, 사회가 불안해지고 무한 경쟁 시대로 가면 이들이 성한다는 거야. 악함이 성해서 그 잔혹 범죄들이 심해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그 서유럽이요. 그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잔혹 범죄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나요? 서유럽이 그 80년대까지만, 1980년대 그 45년부터 80년대까지 한 30년 동안은요, 정말 인간애, 그리고 공동체, 나눔, 환경, 이런 게 되게 중시되던 문화를 갖고 있었어. 그런데 그들이 1990년대에 신자유주의 문화로 접어들어서 무한 경쟁이 극대화되면서 사람들의 이 의식이 양극화된 거야. 그래서 아주 무지해지고 그 고집스러워지면서 잔악해진 거죠. 그래서 무지함과 잔악함으로 똘똘 뭉친 자들에게 거짓 뉴스를 뿌려서 그들을 악용해서 지금 세계를 악한 방향으로 지금 가는 무리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야. 그죠? 반면 우리 대한민국의 촛불 집회를 보고 전 세계가 깜짝 놀란 거 아니야. 5개월 동안 촛불 집회를 했는데, 그 5개월 동안 촛불 집회를 하면서 단 한 사람도 죽이거나 다치지 않고, 단 한 건도 물건을 훔치거나 그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평화적으로 깔끔하고 깨끗하게 안전하게, 안전사고 하나 없이 그렇게 그것도 1600만 명이 모여서 이걸 보면 사실 대한민국의 이 촛불 집회가 내가 그랬잖아, 세계사를 새로 쓴 거라고. 인류 역사상 이런 적이 없어. 인류 역사상 이런 적이 없다니까. 예. 3.1운동도 마지막에는 폭력적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내가 그랬잖아. 내가 지금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선과 악의 대결이에요. 이 시대가 정말 선과 악의 대결이야. 인간의 탐욕을 그래서 인간의 탐욕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고 그 권력으로 점점 더 인간을 잔악하게 몰고 가는 사탄의 세력이 지금 이 다수, 특히 서양의 기운을 잡고 있다. 우리가 무슨 마치 반지의 제왕 같은 그 영화에 보면 그게 굉장히 철학적인 영화래잖아. 반지의 제왕이. 그게 절대 악과 절대 선의 전쟁인 거야. 선악의 대결. 그래서 이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것처럼 절대 악과, 사우론 같은 절대 악과, 그리고 그 인간의 나눔과 공동체와 희생의 정신이 그 싸우는,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다. 그래서 이건 영적 싸움의 시대다. 자,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제가요, 이런 말 하면 참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3500년 전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보낼 거다. 예수님이 너희들의 죄를 지고 죽을 거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그 희생이라는 걸 가르치고, 그리고 심판이라는 걸 가르치고, 그리고 성령이라는 걸 가르칠 거다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사랑하셔서, 우리 한민족의 이 지혜로움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활용하셔서 이 세계에 평화의 이데올로기, 평화 사상을 가르치려고 하신다. 이스라엘은 결국 예수를 못 박아 죽음으로써 그 뒤로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잔악했어요. 유대인들이 한 짓을 봐봐.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한 짓 고리대금업이야. 그죠? 2000년 동안 고리대금업 했어. 그 뒤에는 가자 지구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죽이고 얼마나 잔혹한 짓을 했어? 그리고 지금은 대자본으로 그 무기회사와 제약회사를, 그리고 미디어 회사들을 다 쥐고
온 세계를 지금 핏바라먹고 있는 것들이 유태인들 아니야? 결국 그 유태인들은 정말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신앙이, 하나님의 사상이 우리 인간들에게 전파돼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철학의 핵심이 뭐냐 하면 서로 평안하라는 거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평안하라. 너희들이 이제까지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상상한 적도 없는 평화를 경험하라. 그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가? 탐욕을 내려놓으면서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그 촛불 집회가 그걸 보여주신 거야. 할 수 있다는 거. 너희들이 할 수 있다. 세계 누구도 못하는 일을, 나 소름 끼쳐 미치겠어 지금. 소름이 막 돋고 있는데, 세계 어느 나라도 못하는 일을 너희가 보였다. 너희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 그러니까 희망과 평화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할 거다. 그게 가능하겠냐?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헬레니즘이란 말 들어보셨죠? 헬레니즘, 그 세계 시민주의라는 그 철학인데, 그게 누구에 의해서 전파되는 거냐? 알렉산더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전 세계에 전파되는 게, 전 유럽에 전파되는 게 헬레니즘이에요. 전 지중해 지역에. 알렉산더가 살았던 그 마케도니아라는 땅이 굉장히 작은 땅이었다는 거야. 우리나라로 치면 어느 한 도 정도 되는 나라에서 태어난 알렉산더가 그 온 이 지중해를 다 통일을 해가지고 헬레니즘이라는 사상을 전파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이 한반도가 지금 이 만들어진 이 상황은 모든 게 전쟁으로 해서 모든 인류의 모든 탐욕이 지금 다 모여서 여기 이곳으로 모여 있어. 지금 한반도에 전 세계의 모든 탐욕이 가장 최강자, 그 세상에서 제일 강한 네 존재가 모여서 이 사용이 여기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그들의 그 탐욕이 맞부딪히는 이 상황에서 이걸 풀 수 있는 유일한 평화의 이데올로기를 온 세계에 퍼뜨릴 수 있는 게 우리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했을까요? 왜 이 땅에 망치부인을 보내셨을까요? 왜 여러분은 지난 5개월 동안 그토록 평화적인 촛불 집회를 했을까요?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는 이 과정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선이 끝나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대선으로 끝난 게 아니라 대선 이후가 진짜예요. 우리는 이전에 김대중이나 노무현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지만 버렸어요. 언론이 만들어낸, 소위 권력자들과 탐욕이 만들어낸 언론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우리는 그들이 더 잘할 수 있고 더 잘 책임질 수 있었는데 그들을 가장 중요할 때 꺾어버리고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에 우리는 힘을 보태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땅이 이렇게 힘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속지 않겠다. 우리의 이 세월호 아이들의 희생을 통해 온 국민이 깨어난 거야. 대우각성을 한 거예요. 내가 볼 때 이 세월호는요, 정말 한국의 예수님들이야. 세월호 희생자들은 한국의 예수님들이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깨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날마다 기적을 보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세월호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야. 우리 보는 앞에서 그렇게 어이없이 그 꽃다운 생명들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깨어난 거야. 이게 대오각성이야. 정말 도노점수 대오각성이야. 우리는 모두가 한순간에 깨어난 거야. 우리가 얼마나 비겁했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으며, 우리가 얼마나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이 모든 이 어린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는가. 그걸 깨닫게 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나는 지금 날마다 기적의 역사를 쓰고 있다고 생각해요. 2004년부터 쓰기 시작한 이 우리의 역사가, 저는 성주에서 사드를 몰아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주에서 사드 철회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저 한 주먹도 안 되는 저자들의 탐욕이 성주를 짓밟아서 도리어 우리 사회의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외교적인 문제들을 돌아보게 할 것이고,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뭘 하든 안 된다. 나는 지금이 그때라고 봐요.
쟤네들이 뭘 해도 안 되잖아요. 우리들이 가만 보면 쟤네들이 어떤 작전을 짜는지 다 알았고 그 작전대로 그들은 걸어갔고 그 모든 작전이 실패하는 거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망치가 거짓말한 거라고. 여러분, 제가 작년에 그 예측했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린 그대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여러분 눈으로 목격하셨죠? 그런 시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걸 여러분 목격하셨죠? 그렇습니까? 그걸 목격하셨고 그게 모두가 좌절되는 걸 보셨죠?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싸움을, 제가 오늘 우리 설교 말씀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는데 그 다윗이 달려나갈 때 이 싸움은 하나님의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그 믿음.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 세월호의 그 아픔을 보시고 세월호에서 그 희생당한 그 아이들의 그 울부짖음을 보시고 이제 이 땅을 바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증언자이시고 주인공이에요. 증인이고 주인공이야. 이런 일은 드물어요. 볼 수는 있어요. 제가 늘 농담 삼아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43년 동안 뉴스를 들어왔고 그리고 29년 동안 민주화 운동을 관찰해 왔다라고 얘기했죠. 저는 늘 관찰했어요. 예, 저는 이 민주화 운동을 늘 관찰해 왔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나는 증인이죠.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전부 다 그거를 목격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그 순간순간에 제가 모든 일에 개입되어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정말 포레스트 망치라는 말처럼 저는 매 순간을 그 현실 그 당시에 저는 다 겪었어요. 저는 증인이면서 직접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었어요. 증인이면서 저는 주인공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저의 주인공의 역할은 되게 작았겠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그 증인이자 주인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자신들에게 놓여진 사명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예. 여러분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 겁니다. 굉장히 힘들고 지칠 수 있어요. 이 일은 영적 싸움이고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증인이자 주인공인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당연히 힘든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 당연히 힘든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아까 펭귄 얘기했죠. 펭귄 이야기, 동물 이야기. 제가 왜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동물들은 IQ 측정도 안 되는 그 동물들은 어떻게 그 모든 그 진리를 알았을까요? 그 동물들이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모든 동물도 인간처럼 사랑하셔서 그 동물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 펭귄들이 그 혹할 속에서 그 새끼를 부화시키기 위해서 위치를 바꿔가면서 그 추위를 견뎌내는 펭귄들처럼 그 많은 그 공기의 저항이나 이런 재앙들 속에서 공동체를 지켜내는 벌이나 개미들처럼, 예, 이 공동체를 지켜내는 이 많은 동물들의 그 삶의 지혜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동체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면 이미 성경에 그 답이 있어요. 이 싸움은 네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싸움이다. 그러니 너희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 보라. 저는 그래서 모든 자연은, 저는 그 불교에서 모든 동물의 생명을 그 소중히 여기는 그 철학이 전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동물을 죽이지 말라 그랬을까? 인간을 죽이지 않는 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왜 동물을 죽이지 말라 그랬을까? 근데 역사적으로 철학이 제일 먼저 발달한 데가 인도일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처부터 알고 있지만 부처 이전에 인도에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도에 굉장히 오래된 철학자들이 있었고 그 철학이 집대성된 게 부처의 철학인 거야. 부처 혼자서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은 게 아니라 인도의 많은 고대 철학을 집대성한 게 부처의 철학이거든요. 그 부처의 철학에 보면 이 미물들을
그 미물들의 생명을 살생하지 말라고 가르쳤어.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성경에도 보면 뭐냐면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다음에 저 백합꽃도 하나님이 저렇게 예쁘게 키우시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 세상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 주관하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걸 깨닫는 것이 이 우주의 원리라는 게, 성리학이라는 게 그거예요.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원리를 깨닫는 게 성리학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철학은 결국은 자연을 통해 인간의 본성을 깨닫는 거야. 그리고 우리 인간의 본성에 사악함과 선함이 있구나. 그런데 그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 이 철학적 학습 능력이 악함을 선함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야.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동물과 다른 딱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악함을 선함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 동물들은 개체수를 유지하기 위한 그 본능대로 간다면 선과 악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 인간만이 악함을 선함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이 선함의 철학을 온 세계에 전파하면, 지금 이 세계는 절망에 빠져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 절망감에 온 세계가 우울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노력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세상을 멀리서 바꾸는 거 그거 아니야. 내가 여기 앉아서 먼 세상으로 그 에너지를 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바꾸면? 나를 바꾸면, 내가 나를 바꾸면, 그래서 우리를 바꾸면 그게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은 나는 그 뜻이라고 봐. 내가 나를 바꿔서 이제까지 절망과 우울감에 빠져있던 나를 희망과 긍정의 존재로 바꿔내고, 그래서 나의 희망과 긍정의 힘이 우리 절망 속에 빠져서 시니컬하고 비관적이고 막 나쁜 말만 하는 우리의 공동체를 바꿔낼 때, 우리의 공동체가 주변으로 전파되고 확장될 때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희망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가 너무 길었어요. 죄송합니다. 말이 너무 길었죠?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 노래하고, 이 마무리 노래 듣고, 그리고 이 인생 상담 들어갈게요. 내가 나의 하나님,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김종찬 목사님이 부르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업해주신 2872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꿀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낯선 아이디들이 들어와서 경북 지역을 비하하는 이유가 뭘까요? 경북 사람들과 망치 부인을 이간질 시키려는 거겠죠? 우리 망치 부인 방에 경북 시청자들 많아요.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거죠. 이 지구를 제게 주소서. 이 지구의 평화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지구를 제게 주소서. 요즘에 이제 여기저기 가다 보면 그 대구 경북 지역의 어떤 성향 때문에 되게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왜 그러냐 하면 최순실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는 대구 경북 분들은 정치적인 부분은 그냥 딱 하나로만 생각했어요. 이것이 옳다. 그 길만이 길이다. 그랬는데 사실 대구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건 물론 2012년부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지만 2014년의 세월호 그리고 이 최순실 사태로 갑자기 깨어나기 시작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드 문제 때문에도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긴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동안에는 어떤 정치적으로 고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찍으라는 대로 쭉 찍어왔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었어. 근데 지금 대구 경북이 시끄러운 이유는 뭐 때문이냐? 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전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됐던 거기는 다 똑같이 그냥 하나였어.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막 시끄러운 이유는 뭐냐면 거기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을 막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은 뭐냐면 어떻게 이걸 모를 수 있지? 이렇게 분명한 사실을 왜 반대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예, 그거는 단기적으로 눈앞에만 봐서 그러는 거예요. 예. 사실 대구 경북 지역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독립운동의 기지였던 거 아시죠? 대구 경북이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의 기지였어요. 거기에 그리고 여기가 옛날에 그 빨치산들이 많이 숨어 있었더래서 이 대구 경북 지역이 그 뭐라 그러나 한국의 모스크바라고 했었던 그랬던 곳이야. 그랬는데 이 대구 경북 지역이 일제 때 많이 당했고 일제 때 절반 이상이 당했고 그리고 이 이승만 박정희 때 대구 지역의 지식인들 다 죽인 거야. 그래서 그 인혁당 사건 있잖아요. 인혁당 사건으로 돌아가신 분들 상당수가 대구 분들이에요. 그때 그 인혁당 사건으로 잡혀간 분들 중에 이 경상도 분들 되게 많았어. 그러니까는 이 박정희 때 민주 세력들을 완전히 다 씨를 말려가지고 그 지역에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살아남지 못했던 거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대구가 이 동양의 모스크바라고 했던 지역인데 이렇게 됐다. 그러면 지금 대구가 막 시끄러운 건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지금 그 아무렇지도 않게 정해져 있어 왔던 잊어버린 역사. 내가 여수 순천 지역 가서 깜짝 놀란 게 이순신 장군이 여기에서 이 거북선을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임진왜란을 막아낸 곳이 여수 순천인데 그거에 대한 역사를 강조해서 배우지 않는다는 거야. 역사를 잃어버리게 한 거죠. 여수 순천 지역민들한테 그 임진왜란을 막아낸 그 여수 순천 사람들의 그 위대한 역사, 그리고 이승만의 그 50 단독 선거를 막아낸 여수 순천 지역의 그 역사를 부끄러움의 역사로 묻어둔 거야. 그리고 대구도 마찬가지예요. 대구도 거기가 독립운동의 기지였고 민주화운동의 기지였어. 근데 그 대구에서 씨를 말려갖고 역사를 지운 거예요. 그게 지금 광주에서 하는 짓이야. 광주에서 씨를 말리는 게 그런 짓이야. 지금 5.18 유족들을 막 비하하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광주의 역사를 지우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좀비들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이 흔들리고 막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감사할 일이에요. 높이 평가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대구 경북 지역을 비하하는 글들을 쓰시면 이거는 국정원의 끈앞풀이라고 우린 인정합니다. 예. 이제까지 쟤네들이 한 짓이 뭐냐면 편을 가르는 거야. 영남과 호남을 편가르고 노인과 청년을 편가르고 여성과 남성을 편가르고 진보와 보수를 편갈라서 서로 죽고 죽이도록 싸우게 하려는 거야. 그래야 자기네들 1%가 그 이간질을 이용해서 표가 갈리잖아. 그 남자 여자를 갈라놔야 여자들이 좋아하면 남자들이 안 찍고 남자들이 좋아하면 여자들이 안 찍잖아. 영남 호남을 갈라야 호남이 좋아하면 영남이 안 찍고 영남이 좋아하면 호남이 안 찍잖아. 노인과 청년을 갈라야 노인이 좋아하면 청년이 안 찍고 청년이 좋아하면 노인이 안 찍잖아.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게 누가 질문을 했어. 분열을 시킨다. 왜 분열을 시키느냐? 뭐가 유리하냐? 결국은 그 적대감으로 그 통합의 리더십을 못 만들게 하는 거. 그게 1%가 99%를 지배하는 방법이에요. 이 정도면 이해할 수 있겠죠? 예. 자, 이제 인생 상담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52살 대학생 2딸과 늦둥이 아들 둘이 있는 빚 좋은 프리랜서이지만 편안한 주부입니다. 부모님과의 문제로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밑에 지존의 자리였던 남동생이 여자 문제와 고부 갈등으로 이혼하고 자식벌의 여자가 아기를 데리고 들어와서 일면식도 없이 설에 맞절하라 해서 자초지정은 듣고 결정한다고 했더니 식구들과 친지들 앞에서 제 대학교 때 사귄 남자 이야기를 하면서 욕과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듣고 그 이후로 왕래하지 않았습니다. 남동생은 1년도 못 돼서 또 이혼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일남 3녀의 둘째였는데 이기적이었던 언니는 책 세일즈한 남자를 사귀고 있었는데 나중에 재산 넘볼 사기꾼이라고 반대하고 호적 빼서 못 본 지 30년.
친정에서 아들처럼 모든 것을 담당했기 때문에 저에게 섭섭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 집 아이들을 다 키워주신 수녀 같은 가정도 우미도 무조건 도둑으로 의심하고 친정 가면 의심한 것 때문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만 망부님이 부모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고맙다는 말씀과 한시도 떠나지 않은 죄인의 기분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지금 가면 본인 죽을 때 되니 재산 바라보고 왔다고 말하실 것은 분명해서 겁도 나고요. 설 때 광경을 본 딸들은 가는 것을 반대하지만 내 뒷모습을 보고 자랄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할지 부탁드립니다. 이 집은 그러니까 일남 삼녀죠. 일남 삼녀인데 가사 도우미 자자자 이제 일남 삼녀인 집의 둘째 딸. 그래서 이 남동생은 이 뭐라 그러나 여자 문제와 이런 걸로 이혼을 했고, 그리고 그 언니는 책을 세일즈하는 남자를 사귀었다는 이유로 호적을 파버렸고, 그래서 이 집안의 실질적인 이 장남 장녀의 역할을 해야 됐던 한 그 자매님의 이야기예요. 자, 일단 여기에서 보여지는 건 뭐냐면, 여긴 잘 안 나와 있지만 아마도 이 부모님께서 굉장히 부유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이 부모님께서 되게 부유하셨고, 그래서 이 부모님이 그 재산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딸이 사귀는 남자가 단지 책을 세일즈한다는 이유만으로 호적을 파버린 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의 가치관, 부모님들이 가장 중요한 건 자식보다 돈이었던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 아들이 그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거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자랐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이 세상 다 우스웠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 문제가 심각했을 것이고, 또 이런 부모님은 내 재산이 다 네 거라고 그러면서 아들의 며느리를 되게 우습게 알았을 가능성이 커요. 이 집이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동생의 아내가 도망간 건, 이혼을 해서 가버린 건 사실은 이 부모님의 문제가 되게 크다는 거죠. 예. 이 아까 여자 문제와 고부 갈등 이랬는데, 결국은 아마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란 아들이라면, 그리고 이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명절 때 이분이 사귄 옛날 남자친구 문제를 가지고 쌍욕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굉장히 좀 이게 부모님이 그랬는지, 아마 부모님이 그러셨겠죠. 그래서 그 부모님을 다시는 안 보게 된 거 아니야. 아들이 그랬다 그래서 안 보진 않았을 것 같고, 이 부모님이 아마도 그 자식벌 되는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무조건 받아주시면서 이 자매님의 의견을 묵살하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예, 사실인지 아닌지 혹시 듣고 계시다라면, 예, 이제 제가 제 말이 맞으면 맞다라고 얘기 좀 해주시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이 부모님께, 이 부모님을 지금 찾아가면 네가 또 제 돈 때문에 왔다라고 하실 게 분명해요. 예, 이런 부모님은 사실은 돈보다, 그러니까 자식보다 돈이 우선인 분이고, 그리고 지금 아마도 아들이 무슨 짓을 하든, 아주 이제 개망나니 짓을 해도 얘가 내 뒤에 제사 지낼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키운 것 같아. 그러니까는 굉장히 무책임한 이제 아들로 성장한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부모님을 지금 만나러 가는 것은, 부모님을 지금 만나러 가는 것이 결코 자녀들에게 교육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부모님들의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게 좋은 본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정확하대요. 예, 제가 지금 얘기한 부분이 맞대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 부모님의 재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잖아요. 예, 그게 중요한 거고, 예, 그래서
부모님을 찾아가는 건 전 옳다고 보는데 자녀들을 데려가는 거는 저는 좋은 거는 아니라고 봐요. 예. 부모 그 뭐라 그러나 명절 때 이렇게 가서 다 그 만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아직은 좀 좋은 것 같지가 않고 먼저 부모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 예. 먼저 부모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남은 가족들하고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단계를 좀 밟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부모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부모님이 이렇게 좀 나의 진정성을 이해하실 때쯤 돼서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좋은 분위기를 보게 하시는 게 좋겠는데, 이런 가정이라면 사실 아이들을 데려가서 좋은 걸 배울 수가 없어요. 예. 정말 이렇게 이 집안의 분위기가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을 데려가는 거는 좋을 것 같지가 않고, 다만 그 부모님을 섬기는,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고 섬기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는 필요하다. 그래서 엄마가 이러이러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러 갈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 요런 설명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갔다 와서 좀 마음이 아팠던 이야기를 또 자연스럽게 또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엄마가 너희들한테 이런 엄마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게 약속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일단 지금 막 상황이 혼자되어 있는데, 이 자녀들에게 그 부모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현재로서는 도움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부모님이 자녀들 앞에서 굉장히 막말하실 수 있는 분들이고, 예, 아이들에게 좋은 본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를 만나러 가는 마음, 갔다 와서 상처받은 마음을 자녀들하고 같이 상담하면서 이게 이야기하면서 풀어내는 모습을 통해서 올바른 부모 자식의 관계를 교육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드는 마음은 뭐냐면 30년 전에 떠난 언니, 30년 전에 그 세일즈맨을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내쳐진 언니에 대해서는 그리워하는 마음이 좀 못 느껴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 가정은 지금 회복이 필요해. 근데 그 회복은 30년 전에 그 쫓겨난 언니를 찾는 데에서 시작돼야 된다. 예. 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 못된 행동을 하시는 건 오로지 돈을 섬기기 때문이거든요. 천륜보다도 돈을 섬기는 그 부모가 이 언니를 내쫓았던 건 사실은 돈 때문이잖아요. 돈을 빼돌릴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딸을 버린 부모란 말이죠. 근데 저는 이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은 그 부모가 그렇게 부당한 이유로 내쫓은 언니를 전혀 돌보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이, 그것이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걸 깨닫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예. 그 언니가 어디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친언니잖아요. 예, 그 언니를 찾아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예, 그리고 그 언니하고의 관계를 회복하는 걸 먼저 시도해보는 게 어떨지,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이 딸이 그 돈 때문이 아니라 가족을 회복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부모님께도, 사실 그 부모가 천륜을 저버리고 돈을 택했지만 아마 그 부모가 점점 더 극악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간 건 그 딸을 버린 자신을 계속 정당화하기 위해서 나는 재산을 지켰어 이러면서 더 강팍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 어머니 아버지를 고치는 길이 그 언니를 찾아서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거, 거기에서 시작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예, 제가 지금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런 일로 버려진 언니를 이 가족들이 아무도 찾지 않았다는 거, 이게 저는 조금 안타깝고, 이게 도리어 자녀들에게는 참 안 좋은 교육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아이들을 지금 키우고 계시는데, 예, 이 넷을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아이들이 이 형제 자매 관계를 부모의 형제 자매를 보고 배우거든요. 부모의 형제 자매가 돈 때문에 30년을 안 보고 살 수 있구나, 그렇게 배우면 안 되잖아요. 예. 사실은 이제 뭐 저도 형제자매 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이지만, 예, 우리 아이들에게 이 형제자매는 이렇게 늘 같이 만나는 거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쓰거든요.
예. 그리고 이 때때로 안타까운 모습들, 예, 또 부족한 모습들을 볼 수 있지만 서로 보여주기도 하지만 형제니까 핏줄이니까 서로의 부족한 점을 그 용인하는 덮어주는 그러니까 과거에 그 너가 잘못했고 내가 잘못했던 부분을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가자 묻어주고 가자 예 이렇게 그러니까 형제니까 가능해 우리 같은 경우에 편지를 썼어요 서로에게 이렇게 자기가 진짜 잘못했다 싶은 생각이 있으면 예, 언니나 뭐 동생에게 동생이 언니에게 이렇게 그 편지를 써서 주고받았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인생에서 어려운 일들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편지를 깊이 이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편지를 보내거나 내가 너의 잘못을 그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는 형제니까 예, 그렇게 해서 또 용서하는 또 글도 보내주고 그런 게 음, 음. 예,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부모님이 언니를 찾으려고 그러면 뭉쳐서 부모를 친다고 생각했대. 이 부모님 진짜 심각하다. 이분들은요, 이러시면 진짜 지옥 가요. 예. 이분들 진짜 돌아가실 때 곱게 못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다음에도요, 정말 물질에 집착해서 진짜 이 이승을 떠돌 수 있어. 이분들은 진짜 너무 심각한 것 같은데요? 이거 진짜 이건 영적으로 기도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이 부모님이 언니를 찾으면 부모를 친다고 생각했다? 이 정도라면요. 이건 부모님들이 지금 그 물질의 사탄에 매여 있는 것 같아요. 물질의 귀신에. 예. 이거는 물질을 거의 이 신앙처럼 떠받드는 것 같거든요. 네. 그 제가 볼 때는 이 부모님은 이러시면요. 그 물질에 이런 영혼이 떠나질 못하고 붙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자손들이 그 물질을 물려받았을 때 불행이 대를 이어요. 그런 집 많이 봤어요. 예. 옛날에 부자였다 3대 안에 거덜나는 집들을 보면 그 부자였던 조상이 너무 물질에 매여가지고 물질을 떠나지 못한 거야. 그래서 그 자식들이 물질을 가지고 하는 걸 계속 간섭하고 그러니까는 이 후손들이 잘 안 되는 거 봤거든요. 그리고 이 자손들이 그 기에 눌려. 그래서 잘 안 돼.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 만약에 부모님이 계속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라면 저는 이 부모로부터 돈 한 푼도 안 받는 게 좋다고 봐요. 예. 이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만약에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 나중에 진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예. 실제로 그런 분들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모님의 돈은 그 물려받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큰일 날 것 같아. 이거는 정상이 아니야. 언니를 찾으면 뭉쳐서 자기를 친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거의 돈에 영혼을 판 경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그 물질에 붙어요. 그래서 죽으면 영혼이 가야 될 곳이 있잖아. 거길 못 가고 물질에 매여 있다니까? 예. 음. 정말 이분들은 죄송하지만 기도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거는 진짜 이 부모님이 이게 물질에 매여 계시기 때문에 이거 나이가 들수록 예, 나이가 들수록 되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자매님의 마음에 부모님의 돈을 내가 받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의 중심을 세우시고 그리고 언니를 만나서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과 언니를 화해시키시는 거 그게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예, 예. 죄송해요. 제 상담이 좀 끝이 괴기스러워서 죄송한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상이 아니에요. 이 부모님이 이미 영혼을 물질에다가 팔아버리신 것 같아. 이건 진짜 심각하고 이건 대대손손 자손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대에서 끊어야 돼요. 그 재물에 대해서는. 예. 그 다음에 남편 대학 다음 상담으로 넘어갈게요. 예, 기도하시겠다고 답장이 왔고요. 남편 대학 중퇴, 중소기업에 근무, 현재 1인 자동차 부품 공장 운영 만족스러워함. 전 대학원 박사과정 중퇴, 현재 오전에 남편 공장 도우미, 오후에는 가사일과 아들 학습 도우미.
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 학습 능력 중상, 운동을 좋아하나 체격이 작은 편, 학습은 사교육 도움 없이 엄마와 함, 공부를 안 하려 하진 않으나 스스로 하려는 생각은 없이 거의 엄마에게 의존, 가족 분위기, 교육관, 정치관 등 망치 부인인 가정과 비슷. 제가 볼 때는 아직 자신이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려는 욕심이 없는 것 같아 공부를 열심히 시킬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이는 스스로 열심히는 하지 않으면서 본인은 대학도 가고 싶고 일도 폼나는 일을 하고 싶어함. 아빠 공장을 물려받거나 시골 할아버지 땅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어도 된다고 하면 싫어함. 아이도 학원 가긴 싫어해서 제가 영어 수학을 전적으로 가르치고 있고 학교에서는 아직까지 잘하고 있지만 좋은 대학을 가려면 아이 스스로 욕심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헛 욕심만 부림. 이제 조금씩 사춘기도 올 텐데 이 아이 교육 무엇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참고로 저희 대구 달서구 35평 아파트 아이 한 명. 다른 형제를 몸이 안 좋아서 여러 번 실패하셨다는, 그래서 지금 현재 애를 하나밖에 없다는, 우리랑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예. 망치 부인님 방송을 부부가 다 듣고 있음. 아이가 자신의 인생을 책임감을 갖고 행복하게 살기 바람. 아들과 남편은 교회에 다니지만 전 집에서 가끔 성경책을 보는 정도임 하셨어요. 네, 자, 우선은 그 아들이 자기의 멋진 인생을 갖고 싶어하는 것을 칭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칭찬을 해 주신,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 하고, 멋진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그것을 지금부터, 깨려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얘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잖아요. 중학교 가면, 예, 스스로 겸손해집니다. 중학교에 가서 성적표를 딱 받으면, 예, 이 성적으로는 본인이 대학을 못 가는구나, 라는 걸, 예, 깨닫게 돼요. 예, 그때 이제 수치상 이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예. 보통 이제 중학교에서도 전교 1등 하는 애들이 고등학교도 잘 가고 그 고등학교에 가서 거기서 대학을 가는 거다. 소위 좋은 대학은 전국의 1등들이 가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너가 그 좋은 대학을 가고 싶으면 지금보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냐. 그걸 먼저 물어보세요. 그래서 네가 지금처럼 해서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없는데 사실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그것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니다. 예. 이 아이가 스스로 중학교 1학년 그 1년 동안 시험 쳐보면 알아요. 우리 딸도 그랬으니까. 예, 그래서 한번 그 좌절을 겪어보게 하고, 그리고 이게 초등학교 때까지는 성적이 안 나오죠, 등수로. 근데 이게 중학교 때는 딱 등수로 나오기 때문에, 요즘에 중학교 때 등수 안 나오나? 요즘에 중학교 때 등수 나오죠. 우리 딸도 등수로 봤거든? 예. 그니까, 선생님한테 여쭤보면 등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가 공부를 정말로 하고 싶으면 스스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일단 그래서 중학교에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그 아이가 자기 진단이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부모님이 계속 아이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엄마가 그 지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가르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아들이 엄마에게 너무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과제를 주세요. 예. 과제를 주시고 그 과제를 다 이루었을 때 그 격려해 주시는 그런 거를, 그래서 만약에 네가 한 달 동안에 뭐 일주일 동안의 과제를 다 하면 뭘 주고, 그다음 어떤 점수를 주고, 그다음에 뭐 한 달 동안에 하면 뭐 어떻게 해주고, 그래서 1년을 모으면 너에게 뭐 같이 뭔가 좋은 걸 해주겠다, 이런 그런 약속들을 하면서 아이가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게끔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아이를 공부를 가르친 적이 없고, 공부하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그 태권도를 6학년까지 가르쳤고, 그리고 그 인사 잘하는 거, 예, 그리고 책을 읽히는 게 다였지, 영어 수학을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중학교에 들어가서 영수를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영수를 가르치는 거는 이제 좋은 것 같은데, 그 영수를 스스로 하게끔 해야지, 이거를 부모님이 막 다 해주시면 안 된다. 그래서 과제를 주시고, 그걸 성취감을 얻어가게끔, 그래서 성취를 했을 때 그거를 그 점수로 환산을 해서 격려해 주시는 그런 게 좀 좋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옛날에 학원 다닐 때는, 제가 학원 강사일 때는 부모님들한테 그랬어요.
애들이 중학교 아이들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교 투어를 한번 해보시라고 부모님들이 아이랑 같이 서울대도 가는 가까운 동네 가까운 대학도 한번 가보시고 뭐 연고대도 한번 가보시고 서울대도 한번 가보시면서 그 한참 뭐 공부하는 언니 오빠들의 모습도 보여주고 그리고 이 대학을 이렇게 나온 사람 여기에 온 사람들은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해서 여기를 온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해서 좋은 취업을 하기도 한다. 근데 여기에 오려면 정말 그 공부 말고 다른 걸 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뭐 이런 식의 그 대학을 투어해 보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아직은 이제 5학년, 6학년이니까 데리고 부모님 농촌에 가서 자주, 이 여름이나 주말에, 할아버지 농장에 가서 같이 자연을 관찰하고, 그리고 할아버지 일을 좀 돌봐드리는, 그런 체험을 좀 중심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진짜 초등학교 때까지는 체험학습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체험들을 많이 가르쳐 주시는 거, 그리고 대화를 많이 하시는 게 좋겠다. 네. 근데 상벌 제도에도 연연해하지 않더라. 그러면 부모님, 그런 이제 상벌 제도를 주려고 하셨는데도 연연해하지 않으면 그냥 냅두세요. 이 애는 그 스스로 자기가 성적을 중학교에 들어가서 자기 성적을 보면 알아서 마음 정리를 할 거예요. 알아서 마음 정리를 할 테니까 그냥 부모님은 올바른 인간의 도리, 그래서 좋은 책을 권해주시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아이는 지금 공부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실 때는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저기 특목고를 가고 명문대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아이들의 공부는요 한계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좋은 아이들은 또 나중에 집중적으로 또 해서 갈 수가 있으니까 중학교 2학년 때만 마음 잡아도 갈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영수의 기본만 잡아주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공부하라고, 그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것에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런 애들은 자꾸만 그렇게 상벌제도를 먼저 얘기하셨다라면, 근데 연연해 하지 않는다라면, 이런 애들은 방법이 없어요. 이 애들 스스로 자기가 그 필요를 느낄 때까지 그냥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면서, 왜냐하면, 결국 학년이 올라갈수록 중학교 이상 올라갈수록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사회 시험이라든가 국어 시험이라든가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얼마나 책을 많이 읽어놨느냐가 결국은 나중에 그 기본 체력이 되거든요. 영수하고 독서 능력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독서 능력에 집중하시면서 그냥 냅두세요. 풀이하게. 그리고 나중에 진짜 자기가 공부를 도와달라. 그럴 때 그때 가서 그 도와주시는 게 좋겠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부모님의 욕심을 버리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애가 이 부모한테 의지하는 아이가 명문대 가면 안 되잖아요. 막말로. 스스로 자기가 어려서부터 공부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노력을 해서 명문대를 가야지. 부모에게 의지한 애들이 명문대를 가기 때문에 나락골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통 크게 버릴 건 버리자 라는 말씀. 내 부모의 욕심을 버리는 게 먼저이다. 죄송합니다. 다음 이야기. 안녕하세요 망치님. 상담받고 싶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메시지 보냅니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저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친구가 많이 없고 현재 애인도 없습니다. 남들은 불금이다 불토다 주말에 놀러 다니고 데이트도 하고 바쁘게 지내는 것도 같은데 저는 만날 사람도 데이트할 상대도 없이 늘 혼자 지낸 날이 많아요. 이거 옛날에 똑같은 거 본 것 같은데? 제가 그렇다고 집에만 있는 집순이도 아닙니다. 심심하면 밖에 나가서 카페도 가고 책도 사 읽고 그런데 늘 마음 한구석에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이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허한 마음을 몇 년 동안 갖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제가 배부른 소리를 하는 걸까요? 저는 이 근원적인 외로움을 지혜롭게 달래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좀 고민이 혼재되어 있는데요. 지금 20대 후반 여성분이고
친구와 애인이 없다는 거예요. 예. 지금 그렇지. 옛날에 했던 사람이구나. 예. 친구와 애인이 없다는 거 문제와 그다음에 근본적인 외로움 문제가 있는데요. 예. 사실 이제 20대 후반은 그 정말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만나고 애인을 만나면 이 근본적인 외로움이 채워질 거라는 생각을 할 때죠. 그러나 예, 생겨보면 알아요. 이 근본적인 외로움은 남자친구나 남편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가져야 될 건 뭐냐면 그 친구를 사귀려는 목적이 근본적인 외로움을 해소할 친구를 찾기 때문에 친구를 못 구하는 거야. 에? 내가 볼 때 이분의 문제는 그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본질적인 외로움을 친구를 통해서 풀려고 하기 때문에 친구를 못 사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게 훌륭하게 다 갖춘 사람은 드물어요. 예.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뭐냐? 이분이 가져야 될 건 뭐냐 하면 내가 볼 때는 이분의 마음속에 자존감이 나는 더 부족하다고 봐. 그 자존감이 먼저 우선이 돼야 돼요. 자존감, 자기를 굉장히 존중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그 근본적인 외로움은 뭘로 채울 수 있냐 하면 자존감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외로움이 뭐냐면 내가 공허하다고 느끼기 때문이거든. 내가 왠지 껍데기인 것 같고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공허함과 외로움은 자신이 빈 껍데기로 느껴지기 때문이야. 내 안에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외롭고 공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나쁜 거냐? 아니요. 좋은 거예요. 왜냐? 내 안에 공허하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이 철학적인 인간이에요. 아, 내가 뭔가 부족하구나. 뭔가 나를 채워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채워가야 되는데 이분이 실질적으로 부족한 건 자존감인데 그 뭐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스타일인 것 같아. 자기가 뭐가 부족하다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웃기죠. 자존감이 없으면서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예.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본질적으로는 자신의 본질적 자존감이 없으면서 그렇다 해서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지 않는 게 모순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예요. 이게 하나야. 뭐냐 하면 그 본질적 자존감은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모든 인간은 찌질하다. 나도 찌질하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부족하구나. 그걸 딱 깨닫고 나면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이게 나도 40대 넘어가면서 깨달은 건데 20, 30대 나 진짜 공허했어. 집에 남편도 있고 남편이 너무 잘해주고 정말 이뻐 죽겠는 딸이 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그게 뭐냐? 내 스스로 내가 너무 잘난 줄 알았어. 나는 뭐든지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인간이야. 이러면서 되게 자존감 있게, 되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살았지. 근데 결론은 뭐냐면 내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공허감이 있었던 거야. 근데 내가 모든 인간은 찌질하다. 인간의 찌질함은 불치병이다. 나 또한 찌질하다. 라고 깨달은 순간 더 이상 외롭지 않은 거야. 왜? 옆에 있는 모든 찌질한 인간들에게 동질감이 느껴져. 주변에 있는 모든 찌질한 인간들에게 동질감이 느껴지면 결코 내가 외롭지 않은 거야. 옛날에 내가 외로웠던 건 나 혼자 너무 잘났기 때문에 내 주변에 모두 부족하고 모든 걸 고독하게 나 혼자 해결해야 되니까 고독하고 외로웠어.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참 내 스스로 찌질하지. 그걸 딱 깨달은 순간 주변에 있는 모든 찌질한 인간들에게서 어떤 동질감이 느껴지고 평안함이 느껴지는 거야. 그리고 나면 내가 부족한 부분을 딱 인정을 하고 나잖아요. 그럼 마음속이 뿌듯하게 차올라요. 그리고 나면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지금은 뭘 나눠줄 수가 없어. 마음을 나눠줄 수 없기 때문에 친구를 못 사귀는 거야. 이 사람이 친구를 못 사귀는 건 자기가 너무나 이렇게 스스로 자고하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잘났어. 그래서 그 주변에서 나의 수준에 맞는 친구가 없는 거야. 남자들도 다 허접해. 그래서 나는 그 이 본질적 외로움을 공유할 만한 그 나의 반쪽은 어디 있을까 끊임없이 찾는데 그 반쪽은 나의 잘못과 나의 부족을 다 인정하는 순간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왜? 내가 그렇게 부족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사귈 만한 사람이거든. 모든 인간에게 장점이 있어.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인생이 성숙해가는, 그게 한 20년은 지나야지 채워지는 거거든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예, 나는 내가 이런 얘기를 아무도 나한테 해주지 않았어. 근데 내가 살면서 깨달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해줄 테니 님은 나처럼 오랜 시간 방황하지 말고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부족함을 빨리 시인하고, 그래서 내 주변에 부족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보는 눈을 가져서 친구와 애인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뭐 애인은 한 명이면 좋겠죠? 예, 상담이 부족했다면 죄송하고요. 다음 분으로 넘어가면 너무 길어서 안 돼요, 이분은. 정리해서 다시 보냈군요. 39세 주부, 시댁 이야기. 어머님은 신랑이 2살 무렵 집을 나가셨는데 아버님이 군대 내 폭력으로 한쪽 눈을, 무식한 인간이 어디서 전화질이야. 군대 내 폭력으로 한쪽 눈을 실명하시면서 어머님을 많이 힘들게 하셨다 합니다. 시누이 형님과 저희 신랑은 조부모님 손에 자라다가 할머님이 돌아가시면서 형님만 어머님을 따라가 살았는데 학교 폭력과 술, 담배에 노출되었고 카드비까지 지고 하였답니다. 늘 과장과 허세로 자기를 포장하기에 급급하고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고도비만 상태입니다. 신랑은 손수 빨래와 도시락을 해결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머님이 국가유공자라는 혜택으로 아버님이 국가유공자라는 혜택으로 지방 국립대를 나와 회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시골에 홀로 계시는데 하는 일이 없으시고 친구도 없으셔서 그런지 하루에도 3~4번씩 신랑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했던 소리를 반복하시다가 일방적으로 끊는 행동을 계속하십니다. 어머님은 몇 년 전부터 다른 분과 사실혼 관계에 있습니다. 문제는 아버님인데 68세 나이에 한쪽 눈이 불편하신 상황이지만 저희가 모실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하는데 병원에 가자시면 정신병원에 넣는 줄 아신답니다. 그러면서 본인을 왜 모시지 않느냐 하시는데 하루 종일 담배를 지니고 계신 분이고 어떤 행동을 하실지 몰라 불안합니다. 아버님이 늘 스트레스이면서도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휴. 에휴. 참. 너무 불쌍하다. 너무 불쌍하다. 이 아버지도 불쌍하고, 어머니도 불쌍하고, 남편도 불쌍하고. 그래서 이 아버지를 모시는 문제로 고민하는 이 자매도 불쌍하고, 모두가 너무 다 불쌍하다. 예,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사실 상황이 되게 심각한데, 이분이 쓰시지 않은 이에게 뭐가 있냐면, 아들이 굉장히 착한 아들이야, 남편이. 남편이 굉장히 착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인데, 사실 이런 사람이요, 더 마음의 상처가 커요. 엄마도 아빠도 형도 자기를 돌봐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막 이렇게 관리하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남편이, 보니까 이제 그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실 이 회계 업무를 담당한다는 게 사실 이게 회계사 일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야. 회계 업무 쪽 일이. 굉장히 답답한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직업으로 삼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저는 여기에 드러나 있지 않은데, 남편이 제일 걱정돼요. 예. 남편이 제일 걱정되는 게, 그러니까 이분은 다 수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의 도망간 것도, 아버지의 폭력도, 형의 그런 부족함도
그리고 그 아버지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다가 일방적으로 끊는 거, 일방적으로 끊었다는 얘기는 아들이 끊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다 그 모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은 아버님도 심각하지만 남편이 더 걱정이 돼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자매님이 가지셔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면, 사실 그 아버님의 상태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되게 고민이 많을 거야. 그런데 이 자매한테는 모시자는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왜냐면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를 책임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이 아들이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아버지를 그냥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게 하면 이 아들이 그 자매에 대한 모든 사랑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아들은 절대 자기를 표현하지 않는 아들이야. 남편이 자기를 표현하지 않고 다 참기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나중에 이 자매를 위해서 아버지를 버려놓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돌보지 않은 거잖아. 나중에 그 책임을 아내한테 생각해. 그래서 아버지가 사라진 다음에, 예, 아버지가 사라진 다음에 갑자기 잘 지내던 아내를 버리기도 하고, 막 갑자기 나빠지기도 하고, 갑자기 바람을 핀다든가,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이 자기를 표현하면서 살아야 돼. 근데 지금 이 아들은, 예, 지금 이 아들은 모든 걸 다 수용적으로 다 참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거절하면 아버지를 안 모시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를 안 모시고 아버지를 비참하게 돌아가시게 하는 것도 참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이 사람이 어느 순간 폭발할 거라고, 남편이. 그때 그 폭발해서 어디까지 갈지를 몰라. 근데 보면 지금 이 아버지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형도 이 술, 담배나 이런 데 노출됐다는 걸로 봐서 굉장히 의지가 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그, 뭐라 그러나, 물론 이 아버님의 모든 불행은 군대에서 당한 폭력, 이게 원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 뭐라 하나,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적인 문제는 아니었을 수 있는데, 예, 유전적인 문제는 아니었을 수 있지만, 성장 과정이 이렇게 어려웠기 때문에, 어느 순간 심리적인 충격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매가 이 아버님을 돌봐야 되는 건 아버님 때문이 아니야. 남편 때문이야. 남편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어렵더라도 한번 이 아버님에게 필요한 건요. 어려워도 한 6개월 같이 살아드리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이 참 묘해가지고 한 6개월이라도 같이 살아보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의 욕심을 버려요. 제가 둘 다 해봤어요. 우리 시어머님도 6개월 모시고 우리 친정 아버지도 6개월을 모셔봤거든요. 그러면서 이 어머님 아버님이 자녀들이랑 사는 게 굳이 그렇게 즐겁지 않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병원으로 가셨고 우리 어머니는 독립을 하셨죠. 예, 좌우지간 뭐 그게 저는 진짜 마음으로 잘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경우이긴 해요. 제가 이 자매님께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아들의 마음을 위해서 어렵더라도 잠깐이라도 같이 집에서 모시는 게 필요하다. 예, 예. 그 같이 모시는 과정이 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영원히 모시는 건 안 되고 한 6개월 정도 아버님을 모시고 그러면서 병원을 같이 모시고 다니세요. 예, 병원을 같이 모시고 다니시고 그러다 보면 이게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던 분이 도시에 갑갑한 생활에서 한 6개월 같이 살다 보면 아, 이게 살 곳이 못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으실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은 그곳이 다 불편하고 이래서 오고 싶어 하시지만 또 이런 분이 이 도시 생활에 또 적응 못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지나시고 병원에서 이제 모시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아버님께서 본인의 상태를 좀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도 있고 또 이 가족들이 계속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사실 이 아버지는 국가 폭력의 피해자예요. 군대 내에서 폭력으로 시력을 잃었다는 건 국가 폭력의 피해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 이 아버님을 한 6개월 정도 같이 생활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 6개월은 아버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편을 위해서예요. 남편이 나중에 한이 남지 않도록. 예.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살아보면 이게 모두 이게 감당할 이런 일을
가정에서 감당하는 게 힘들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전문적인 시설을 또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데이케어 센터라든가 낮 동안에 이런 부모님을 봐드리는 그런 데가 또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아버님 우리 애들도 학교 가는 것처럼 아버님도 학교 갔다 오세요. 이래가지고 그 데이케어 센터에 가서 뭐 만드는 것도 배우고 예, 같이 어울리시는 것도 배울 수 있도록 이 해드리는 그런 과정을 좀 밟을 필요가 있다. 제가 볼 땐 평생 참고 살아온 남편을 위해서 자매님이 한 6개월 희생한다는 마음으로 아버님을 돌봐드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될 수 있을진 잘 모르겠는데 이게 평생 모시는 건 힘들어. 평생 모시는 건 힘든데 6개월 그래도 해보지도 않고 나는 못해 하는 것보다 최선을 다해봤는데 어려웠다. 그러면 그 남편도 여한이 없는 거야. 근데 당신은 해보려고도 안 했잖아. 이게 어느 순간 폭발하는 거거든요. 예. 당신은 해보려고도 하지 않았어. 그게 어느 날 남편을 폭발시키면 모든 게 다 허물어질 수 있어요. 예.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매님한테 좀 힘든 얘기인데, 그 도움이 안 됐다면 죄송하고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도예요. 예,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님과 이혼 후 20년째입니다. 다른 상담이에요. 아버지가 어머님과 이혼 후 20년째입니다. 아버지는 아나무인 같은 분이었어요. 알코올 중독이어서 자식이든 형제든 그 거칠고 고독한 아빠의 말에 다 주변을 떠난 상태고요. 오로지 저만 아버지를 한 번씩 뵈러 갑니다. 그런 아빠가 간경화 말기로 병원에 있습니다. 일단 돈을 떠나서 아빠가 간이식을 극구 반대하는 상태여서 말하면 화만 내고 컨디션 좋을 때 얘기하면 그냥 명대로 살지 그런 거 왜 하냐고 합니다. 아버지 연세는 69세고요. 많으면 많지만 요즘은 100세 시대잖아요. 어제부터는 대변도 못 가리는 상황까지 오셨어요. 의식이 희미해질수록 제가 이대로 아빠 방치한다는 죄책감에 너무 죄스럽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솔직히 저도 무서웠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 1년 차로 아기도 안 낳았는데 간 이식 결심이 쉬운 건 아니었어요. 근데 아빠가 저렇게 화만 내니 아예 대화가 안 됩니다. 저 어떡하나요? 세상에 이렇게 착한 딸이 자매님의 이 아름다운 마음이 자매님의 이 아름다운 마음이 하늘에 닿을 거예요. 일단 이 아버님은 제가 볼 때 이 아버님이 20년 전에 이혼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 시점이 언제냐면 IMF예요. 예. IMF를 맞이해서 그때 많은 아버지들이 직장을 잃었고 그로 인해서 경제력을 상실한 남편들이 아내에 대한 그 책임을 못 졌다라는 것 때문에 이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알코올 중독에 걸렸고 그 알코올 중독이 이 간경화로 나타나는 거죠. 그죠? 일단 20년 동안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간경화는 간 이식으로 되지 않아요. 간 이식으로 낫게 할 수 없다고 전 알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그냥 질병으로 가령 뭐 바이러스들과 이런 질병으로 간이 경화된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그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나타난 간경화이기 때문에 이런 간경화는 이 자녀의 간을 떼어준다고 그래서 이 회복될 가능성이 전 적다고 봐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님이 끝까지 반대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경우에 아버지들의 공통점. 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걸렸느냐 하면 자존감 때문이에요. 자존심. 본인이 생활비를 벌어올 수 있는 아버지의 역할, 즉 아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아내에게 멋있는 남편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유일한 무기가 자존심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아버지들을 아이도 안 낳은 딸이 간을 이식해 드린다. 이 아버지가 거절하시는 이유는 아버지의 자존심 때문에,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간을 이식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버지가 왜 알코올 중독에 걸렸는가. 이건 자신이 자녀들 앞에 멋진
아빠일 수 없었던, 그래서 그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 자신이 멋있었던 시절로 돌아갈 수 없어서 끊임없이 술로 그 세월을 이겨오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자매님이 간을 이식해주고 싶은 그 마음은 갸륵하지만 더 필요한 건 아버지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저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모습일지, 지금 어떤 모습일지라도 우리를 낳고 이렇게 키워주셨잖아요. 제 뿌리가 아버지인 걸 감사하고, 예. 아버지의 지금 이 고통이 우리들 앞에 멋진 아버지이고 싶었던 그 마음이었다라는 걸 제가 이해합니다. 아버지의 지금 모습이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사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매달렸던 건 그만큼 가족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가족 앞에 멋진 아버지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던 거야. 그런 아버지를 깊이 이해해 주는 거, 예, 그게 저는 우선일 것 같아요. 이 자매님의 이 이쁜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키길 바라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땐 간을 이식해서 단 몇 달을 더 사는 것보다 딸에게 사랑한다, 존경한다는 말을 듣고 돌아가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리는 일인 것 같아요. 그게 더 큰 효도일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답을 못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답장이 왔네. 인생 상담에 대한 답장. 망치님 방송 잘 들었습니다. 유튜브로 듣고 처음엔 너무 당황하여 껐다가 진정 후에 다시 들었습니다. 저의 이런 상황을 다 드러내놓고 쓴다는 것이 뭔가, 제가 오죽 못났으면 이렇게 살까, 이렇게 왜 살까, 저를 더 질책하고 나무랄 것만 같고, 이 상황을 다 드러내놓는다는 게 용기인지 주책인지 제가 너무 힘드니까 일단 쓰고 본 거거든요. 망치님의 안목에 놀랐습니다. 남편은 자영업을 하는 거 맞고 4년 전 이혼 소송 후에 폭력이 줄어든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혼을 원치 않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이제 쭉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극복해 가실 거다. 근데 자세한 그 개인 신상이 나와서 여기까지만 읽어드릴게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혹시 남편이 자영업하는 것 같다, 그 폭력 남편에 대한 상담만 했는데 다 맞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저의 상담을 듣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보내오셨습니다. 힘내시고요. 예, 사실요, 우리 인간은 모두 찌질하거든요. 그래서 나만 찌질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부족하다는 거를, 예, 그렇게 드러내놓는 거, 그건 용기예요. 그런데 다만 그 용기를 필요할 때 내야 돼. 들어도 알아듣지 못한 인간한테 내놓으면 그건 주접이야. 그건 주책이 돼. 근데 듣고 이해할 만한 사람에게 내놓는 거, 그건 용기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 보듬어 가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삽시다. 예. 아까 그 부모님 이야기 하신 분은,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도할게요. 라고 하셨고요. 그 자녀 때문에 고민하신 님, 마음 편하게 먹고 스스로 하길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러셔야 돼요. 예, 이런 애들이 또 딱 중학교에 가서 이게 멋있게 살고 싶은 애들이 중학교 가서 자기 성적 보면 또 눈이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또 갑자기 또 막 할 수 있어요. 스포츠를 좋아한다는 건 어느 정도 이렇게 활동적이고 경쟁심 있다는 거거든요. 예, 이 스포츠의 핵심이 뭐냐면 이 집행 능력과 그 다음에 이 경쟁심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실제로 중학교에 가보면 자기의 성적의 그 자리를 딱 파악하고 눈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 네. 소송이.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소송이 때문에 그냥 확 가버릴까. 근데 지금 남편이 지금 그 선거운동 중이라 식사나 이런 걸 내가 당번을 서줘야 돼서, 그래서 애를 지금 고3인데 지금 시험 기간이고 버리고 가지를 못해갖고 내가 소송을 못 가고 있어요. 예.
아, 정말 이 소송리 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아니, 소송리에 대한 상황이 쭉 왔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 오늘의 인생 상담은 이 정도 할게요. 오늘은 많지 않고, 예, 짧은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인생 상담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음, 악함과 선함이 늘 싸우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제가 볼 때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건 그 선택하는 능력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 평화로운 우리가 될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선택할 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따라 유달리 인생 상담에 보내주신 사연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 음악이 너무 강하다. 예, 예. 오늘따라 보내주신 내용이 너무나들 마음이 아파가지고 예, 이 음악을 선택했는데 이 음악이 너무 격정적이네요.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용기를 가지고 본인들의 상처를 드러냈는데 정말 가벼운 말로 여러분께 상담을 드린다고 한 게 너무 저의 부족함을 드러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근데요, 저도 부족해요. 우리 모두는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 용서하면서 그렇게 갑시다. 우리가 오늘은 좀 부족한데 사실 우리가 처음이잖아요, 사는 게. 살아보는 게 다 우리는 모든 인생이 초행길이라. 그래서 우리가 다 실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하면 내일은 우리가 좀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은 좀 더 많이 사랑하면,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은 좀 더 많이 용서하면 내일은 우리가 오늘보다는 조금 평화로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선함이 악함을 이기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우리는 무지막지한 경쟁의 상황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쟁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선함으로 악함을 이기는 우리가 되자라고 결심하면서 예, 너그러운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낸다면 오늘보다 내일은 한치 더 큰 우리가 되지 않을까요? 예. 오늘 저의 부족한 인생 상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내용이 많이 부족했지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업과 꿀잼으로 함께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원래 상담하면 좀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오늘 사람들이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같이 우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병상에 있는 그 간경화에 걸린 아버지, 그와 비슷한 환경이셨던 모든 아버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족들이 깨어져서 고민하고 있는 많은 형제자매님들께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앞으로 내일이 달라질 수 있는 희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계시는 부모님들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은 그래 힘들지 잘할 수 있어. 우리 최선을 다해보자. 인생은 누구나 초행길이야. 실패할 수도 있어. 괜찮아.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돼 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인생 상담은 여기서 마칠게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보내드린 야매 인생 수다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생방송은 5월 2일 이번 돌아오는 주간에는 화요일 목요일만 방송할게요. 왜냐면 수요일 목요일은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라고 제가 다음 생방송 화요일 낮 2시에 하고요. 그리고 화요일 낮 2시에 화요일 날 저녁 8시에는 철구님과 더불어서 합동 방송합니다. 화요일 밤 9시에는 인천에 있는 철구님 댁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망치부인이었고요. 마지막에 폭탄 던지고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